핵공유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핵무기를 같이 예를 들면 숫자를 공유한다 네네. 혹은 핵무기 자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핵공유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그런 공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핵공유라는 거는 결국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든 작전적으로 사용하든 핵무기를 사용할 때 어떤 투발 수단이라고 하죠. 미사일 같은 겁니다. 혹은 전략 폭격기 혹은 뭐 잠수함 이런 미국에서는 그걸 삼축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투발 수단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협의 혹은 공조 그리고 어떻게 이 무기들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즉 전략을 위한 기획, 정책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연습을 또 하고 그리고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또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부분에 있어서 동맹 간의 협의를 거치고 함께 해나가는 게 핵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부분은 뭐냐면 나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진 않습니다. 네네. 네, 대신에 첫 번째는 핵협의그룹입니다. 예,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핵기획, 실행, 그리고 훈련에 관해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실행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다릅니다. 기존에는 없었고. 네,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배치, 방문 이 부분이 또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미국 전략자산이 좀 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눈에 띄게 어떤 전력이 와 있구나, 같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점.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확장 억제와 또 이 대국민 어떤 안심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게 오히려 저희 한국 그리고 한반도 전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군사적인 어떤 부담이나 정치적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도 담겼듯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좀 더 정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이 되는 그 핵 작전을 한국군이 재래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작전을 펼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된 것을 바탕으로 군사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실행력, 구체적인 실행력 그리고 그 실행력이 좀 강화된 것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한다, 더 확실하게 보장한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핵무기를 소위 빌려 쓴다 혹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구의 핵무기를 통해서 보호받는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의심이 들고 비판하고 신뢰가 흔들리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양국 정상이 함께 발표한 이 문서에 이게 글로 적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그렇게 국제적인 했는데. 자리에서 선언을 공개적으로 네. 그것도 적힌 문서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공유는 단순히 그냥 내 핵무기를 그냥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군사 작전에 관한 부담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죠. 그 작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호위빙이라든가 뭐 운반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담이라도. 부담을 나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핵 무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기획하고 그 실행에 옮길 때도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연습한다. 이 부분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결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예, 네. 확장 억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제라는 것의 핵심은 상대방이 혹은 나의 적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 동맹이 동맹 차원에서 핵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억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건 억제가 실패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더 이상 억제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억제 전략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상호 간에 적끼리 네가 이런 위협을 가한다면 나 또한 이렇게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위기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제기를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그 부분은 국제 정치의 특성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를 마치 국내에서 정부나 법원이 이렇게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동맹 간에도 신뢰가 있고 동맹이 아닌 국가 간에도 신뢰하고 교류가 있지만 완전한 신뢰나 혹은 일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위협을 가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만한 어떤 권위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군사 위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미리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나한테 실제로 가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공약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위협을 오히려 올리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해선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설득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효과가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억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위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의 협력은 어쨌든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요. 네, 지금 70주년을 맞이했고 또 이제 30년만 지나면 또 100주년을 또 맞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어떤 그 함께 실행력을 더 키워가는 더 능력 있는 한미동맹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측면에서 물론 한국은 여전히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 그 의무를 지키고 저희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대신에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더할 것임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를 비핵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한국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건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준에서 어떤 여러 포괄적인 의지에 대해서 핵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주, 사이버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좀 더
우리가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능력을 갖춘 한미 동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